제가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짧아요. 그냥 데이터를 제가 그냥 쭉 나열했을 뿐인 거고, 저희 그냥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들만 좀 말씀드릴 뿐입니다. 근데 이제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뭐 여기에서 올렸다는 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혹시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반대 지표를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좀 감사천만이겠습니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전해드리는데, 이 스타트업의 신화입니다. 위워크 많이 아시죠? 여기 강남에도 저쪽인가? 저쪽에 하나가 있죠? 위워크가. 그래서 위워크가 공유 오피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필요는 한데 굳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무실 임대해 줄게요, 뭐 여기서 빌려 쓰세요 라고 하는 이 공유 오피스 업체였는데, 얘네가 이제 최대 600불까지 올라갔던, 스타트업의 아이돌이 600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0.84불까지 80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8천만원치 넣어놨으면, 이때 당시 제일 고점에 8천만원치 넣었으면 10만원 된 거죠. 10만원. 그래서 주가가 이제 형편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됐는데, 지난주에 파산 보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신화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를 필두로 시작이 됐던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 오피스 단지 자체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재택근무 해보니까 그래도 오는 게 낫다라고 이제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나마 오피스 단지가 조금 나은 편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오피스 단지가 여의도랑 강남이랑 저기 종로 쪽이죠. 그 오피스 단지들 쭉 보면 공실이 생각보다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애들, 이제 주로 이제 대학생인 애들 노는 곳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요즘 어디지? 성수동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아니에요? 저는 성수동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튼 성수동 그런 데 말고는 그러니까 되게 공실률이, 오피스 단지,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곳은 좀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워크가 망한 만큼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했던 뭐 KB금융, 하나신한, 우리도 해외 부동산 투자 진짜 많이 했어요. 대체 투자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엄청 진짜 큰일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연초에 뭐 부동산 리츠 이런 거 핫했었잖아요. 연초에 그런 거 이제 투자해도 괜찮다, 많이 떨어졌다, 이미 투자해도 된다, 코로나 회복하면서 뭐 재택근무 이제 안 할 거니까 활성화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 리츠들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모든 리츠가 다 그래요. 지금 마이너스 30% 안 난 리츠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엄청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일본은 한 달 경상수지만 2조 달러에 달할 정도의 엄청난 순채권국이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미국 미국 회사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팔았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사기만 하던 놈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국 회사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계속 판다면 뭔가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와중에 이제 중고 테슬라 가격이에요. 중고 테슬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에너지 효율은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원유 단계부터 그거를 에너지화하는 데까지 에너지 효율이 한 60%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휘발유 증류해가지고 그거를 기름 그냥 넣어서 그걸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유를 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전기로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또 그러니까 송전을 한 다음에 그걸로 충전을 또 한 다음에 그걸 또 화학 에너지로 바꿔놨다가 다시 그걸 전기로 바꾸는 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원유 단계로 따지면 이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값 비쌀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고, 돈값 쌀 때 흥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개박살 날 거예요. 지금 현대차가 울산 공장을 29년 만인가 새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2조 원 투입해서 지었대요. 2026년부터 양산하는 게 목표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년 뒤에 2026년이 됐을 때 정의선의 최대 뻘짓이 될 겁니다. 그 전기차 공장은. 그래서 그 정도로 전기차는 돈값 비쌀 때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미 나오고 있어요. 기사 같은 것만 봐도 전기차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매물 남아돕니다. 벤츠에서 지금 전기차를 무이자로 그냥 팔고 있어요. 할부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무이자래요. 그러니까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아요. 전기차가. 모든 전기차 회사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값 비쌀 때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게 전기차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들, 요 이제 맨헤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맨헤임이라는 기업이 이 중고차 지수를 산출을 해요. 그러니까 중고차 값이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는데, 한참 코로나로 터져가지고 차 살려면 2-3년씩 기다려야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돈값 쌀 때죠. 돈값 쌀 때 차 살려면 2-3년씩 기다려야 되는 시점에 중고차 가격은 지수가 270까지 갔었습니다. 270까지 갔다가 지금 전기차 마냥 쭉 떨어져가지고 20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차 가격을 왜 보여드리냐,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터졌냐,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이 끝도 없이 오르니까 다들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도 사고 집도 사고 집도 사고 하다가 더 이상 살 놈이 아무도 안 남으니까 망가지기 시작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샀대입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은 그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뭐 등급이 점수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 2, 3등급이 이제 프라임 등급인 거고 뭐 우리나라 뭐 4, 5, 6등급이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좀 등급이 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받은 대출이 서브프라임 대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모기지 시장 다음으로 큰 금융시장이 이 오토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모기지 시장 다음으로 진짜 큰 시장이 오토론입니다. 이 오토론의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오토론 시장도 당연히 프라임 등급이 있고 서브프라임 등급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모기지가 왜 터졌냐면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담보율을 인정받기가 힘들어졌고 돈 갚으세요 하다 보니까 돈을 못 갚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뭐 그러니까 4인 가구에 자동차 한 2대, 3대, 많아봐야 3대 이렇게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원체 넓잖아요. 원체 넓다 보니까 한 명당 자동차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인 가구가 있는 집에 자동차 4대가 있는 게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이 오토론 시장도 그러니까 자동차의 증권화 또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오토론 시장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고차 값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이 오토론 시장에 대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연체율입니다. 이 딜링컨시 레이트가 이제 연체율인데 이 100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 미국의 은행이 5,000개가 넘게 있어요. 5,000개가 넘게 있는 은행 중에서 100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연체율이 지금 2분기 기준 7.5%까지 갔습니다. 3분기는 지금 10% 가까이 갔을지도 몰라요. 3분기는 아마 이번 달에 발표가 될 텐데 10% 가까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91년 이후로 역대 최초라는 거죠. 08년 위기 터졌을 때도 이 연체율이 6%까지는 안 갔어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12명 중에 1명은 연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대 은행 밖에 있는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상업은행들의 금리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금리가 21.19%까지 올라갔다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95년 이후로 처음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는 와중에 또 뱅크 크레딧,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신용이죠. 은행 신용 공여입니다. 은행의 신용을 얼마나 공여했냐, 이 말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내줬냐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은행 신용 공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 공여는 계속 늘긴 늘겠죠.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는 계속 많아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에요. 퍼센트 체인지 from year로,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75년부터 지금까지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러는 와중에 헤지펀드, 아까 제가 무거운 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헤지펀드가 가장 가벼운 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애들이 헤지펀드다 보니까 얘네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 트레저리, 그러니까 이제 국채예요. 미국 국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가진 게 역사적으로 가장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얘네들 중에 몇몇은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국채가 금리가 요때가 이제 5%까지 올라갔을 때니까 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국채가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숏 포지션은 청산되는 거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청산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가벼운 돈들만 있는 곳에서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많이 들어보셨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생기면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역전됐다가 다시 되돌려질 때 발생을 하는 게 침체라는 거죠.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이 됐다가 되돌려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숏 포지션을 웬만하면 건들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진심으로 저는 숏 포지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현재 채권, 주식 막론하고 연준위원들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금융시장입니다. 21년, 22년 인플레이션 이슈 때와 달리 연준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고요. 그러자 데이터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데이터를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로 연준이 뭔 말을 할까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데이터를 데이터로 바라보고 있으면 매우 리스크가 지금 전체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 여러 데이터들은 평소와 매우 큰 괴리를 나타내는 중이고 제가 그것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이 데이터들이 침체의 신호인지 아닌지는 결국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데이터면 저는 못 먹더라도 안전자산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더 오르는 걸 못 먹더라도 저는 안전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M2, 그러니까 M1과 M2 그리고 LF와 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통화량에 대한 개념인데 협의 통화와 광의 통화. 그러니까 협의 통화는 우리가 이제 돈이다라고 얘기를 협의를 맺은 거고 광의 통화는 좀 넓은 의미의 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협의 통화가 M1, 광의 통화가 M2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 통화량이라고 얘기할 때는 M2를 가지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광의 통화라는 개념인데 뭐냐면 2년 미만 금융상품의 전체 유동성을 얘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년 미만 금융상품들. 그러니까 1년, 2년짜리 적금은 이 광의 통화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든 자산 가격이 오르든 둘 중 하나가 생깁니다. 둘 다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요 통화량이 이번에 50년 주담대가 나왔죠. 50년 만기 주담대가 나오면서 가계를 중심으로 2.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50년 만기 주담대가 생기니까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오르든 물가가 오르든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3.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신호로서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또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또 침체 신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3.7에서 3.2로 봤는데 이걸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상 더 안 하겠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시장은. 그리고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확실한 얘기가 또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또 실업률 발표가 2.5%로 또 역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정부가 주도하는 이 그 공공 서비스업 위주로 취업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제조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취업률은 그리고 이제 일본의 GDP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0.3%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조금 낮게 나왔고 중요한 건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는데 얘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깊은 바다에 대한 운임 그러니까 이제 깊은 바다라고 하면 태평양 멀리 나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운임이 마이너스 20%였어요. 이것도 뭔가 좀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임 비용도 그러니까 결국 물류라는 거에 대한 비용들이 사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녹아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물류 비용이 되게 많이 녹아 있는데 이 운임 비용이 마이너스 20%였다? 저는 되게 심각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많이 떨어졌고요. 소매 판매 또한 마이너스 0.1% 예상했는데 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시장에 엄청 환호를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엔 더 살 돈이 없어서 그런지 환호를 하기보다는 이때 보합을 했어요. 금융시장이 보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어제 있었네요. 어제 있었는데 제가 못 봤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30K 정도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와서 2년 만에 또 제일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확정치가 오늘 9시에 있겠는데 뭐 이거는 잠정치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중국의 LPR 금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MLF 금리를 발표를 먼저 했는데 이 MLF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아마 LPR도 동결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별개로 얘기를 할 만한 게 MLF 유동성 공급을 지금 평소에 하는 것보다 2배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경제 활력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나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다음 주에 있겠고 독일의 GDP 발표도 확정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1시간 조금 넘게 했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말이 좀 빨랐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반복 숙달입니다. 미적분도 계속 듣다 보면 미적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닌가? 궁금한 거는 지금 50년 네. 주담대 나온 거랑 네. 광의 통화랑 증가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50년 주담대가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많아지잖아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50년 주담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상대적으로 그 LPR이 축소가 되면서 내가 그러니까 더 비싼 집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더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돈을 찍어냈다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이해되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가격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힌다는 얘기랑 동일한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함으로써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물가를 올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자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물가가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거나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겠죠. 근데 소비를 안 하고 그걸로 집을 산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해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오를 수도 있고 자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물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물가가 무조건 오르냐?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알 수 없죠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답변이 되셨나요? 그래서 오케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